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제는 앞에 제목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한계 부딪히는 아베노믹스와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환율 부분은 조금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좀 못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별도로 이렇게 환율은 따로 띄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한계 부딪히는 아베노믹스와 환율에 관해서는 경제 시평 자료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편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 시평 지난 여름에 냈던 이제 인구 동태 변화와 디플레 압력,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1997년을 능가하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충격, 이 2편의 시평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동영상 자체만을 보셔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형편이 되신다라면 경제 시평을 먼저 이렇게 읽고 오신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그 경제 공부 효과가 배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 시평을 이렇게 사전에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영상 제가 이제 제목을 미리 공지를 해드릴 건데, 제목을 공지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경제 시평 자료들도 같이 이렇게 포럼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계 부딪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위에 타이틀이 이제 하락하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일본의 그 실질 성장률, GDP 성장률 추이가 197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45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추이가 나타나 있죠. 근데 한 45년 정도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5년, 이 검은 선이 이제 5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어떻습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4% 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죠. 60년대는 성장률이 6%, 7%였습니다. 고성장을 일본이.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중성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 일본 경제가. 특히 80년대는 일본 경제가 거의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최강이었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미끄럼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90년, 10년 동안에 미끄럼을 쭉 탄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 저성장으로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완전히 그 바닥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지난 45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오고 있죠. 계속 성장률이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줄어드는 건 뭡니까? 그 일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 잠재력, 잠재 성장률 같은 말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그 떨어지기 시작한 그것은 1990년 이후부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일본 경제가 좋은 이렇게 아주 호조를 보였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장기 이른바 침체,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990년부터 2007년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한 15년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1.6%에 불과합니다. 되게 그 선진국 경제 치고 2% 밑으로 떨어지면 저성장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버린 거죠, 일본 경제가.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뭐 0% 정도 불과하죠. 일본 경제 자체로만 봐도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90년 이후에 떨어지면서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제로 성장까지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미국 경제하고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이 이제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은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에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뺀 겁니다. 이제 이른바 차이죠. 예.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5%다. 근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이 3%라고 하면은 5%에서 3%를 뺀 2%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막대로. 보시면은 1980년부터 90년대까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일본보다 성장률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 실질 성장률에서 일본 실질 성장률을 뺀 것이 마이너스라는 건 일본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80년대에는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를 훨씬 이렇게 앞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 바뀌어 버리죠. 90년 들어오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높죠. 예, 지속적으로 높죠. 2008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 겪으면서 미국도 휘청하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근데 어쨌든 이것만 봐도 90년 이후에는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도 훨씬 뒤처지는 그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이렇게 90년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 내지는 그 부진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 거품의 붕괴죠. 제가 이제 1987년에 이제 연초에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이제 부동산 투기 거품, 그 주식 투기 거품이 막 이제 불타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때 갔었죠. 그때 가가지고 그때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고 막 잘 돌아가고 하니까 인심이 좋았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또 그때만 해도 일본 뭐 동경 시내 같은 데 보면은 노랑머리 외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좀 없었는데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막 투기 거품이 일어가지고 불타고 막 이러니까는 뭐 길거리에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막 이제 막 보이고 한국도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 외국인 보기가 힘들었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외국인 노랑머리 본다라는 건 80년대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진짜로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일본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고 일본에서 돈을 벌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한테 인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 보면 공짜로 막 그냥 주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도 다 알아서 해석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88년, 89년 이 무렵이 되니까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또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책이 나오냐면 재패니스 넘버원, 일본이 1등이다. 지지 않는 태양. 그 소니 그 회장이 그런 책도 내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그 외국 사람들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석권하다시피 해버린 되다 보니까 미국인들 처지고 있고 하니까는 막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투기 거품이 있었을 때 일본의 전국의 땅값이면은 미국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 전체 땅을 2번인가 3번인가 아니 5번인가를 2번인가 5번인가를 산다라고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197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일본의 이제 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게 땅값 추이입니다. 일본은 그 건물값보다는 땅값이에요. 땅이 좋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건물은 그냥 지은 순간부터 이제 상각을 하니까 낡아지니까 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이제 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좀 이렇게 선호하고 또 중하게 또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땅값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업용입니다. 이 빨간 게. 그러니까 건물 빌딩 같은 거. 빌딩이나 이런 데 뭐 이런 거죠. 보시면은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살짝 올랐어요. 이때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 멈췄다가 쭉 오다가 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벅벅벅벅 뛰기 시작하죠. 예.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뛰는 기간이 5년 정도 뛰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직 낙하했는데 꺼지는 기간이 또 한 5년 정도. 예. 이때는 70년대 초는 뭐냐면 이제 다나카 가쿠에라는 사람이 그때 일본 총리를 했었어요. 그때 그 내세웠던 게 이제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 60년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미국차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60년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차 타보는 게 소원이었고, 어쨌든 그 일본이 60년대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미국을 선호하고 동경을 했어요. 미국에 대한 패배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하여튼 그랬다가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도시로 이제 취직하고, 왜냐면은 일자리가 다 도시에서 생겨나니까 한국도 그 처음에 경제 성장할 때 서울 근교 쪽에 공장이 이제 다 생겼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이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방은 비어버리죠. 지방이 비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때 막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가 막 나와요. 일본 동경 수도 이전 이야기 이때도 나와요. 수도 이전 막 이야기 나오고 인구 분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너무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이렇게 일극 집중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뭐 교육, 주택 모든 면에서 격차가 막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들 입장에서는, 특히 자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하려면 지방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지방표를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일본 열도 개조론입니다. 일본 열도 개조론이 뭐냐면은 지방 곳곳에다가 각 지방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이죠. 핵심이 대부분이 골프장 짓자, 지방에다가 스키장 짓자, 리조트 시설 만들자, 요트장 짓자. 그다음에 지방에도 여행 쉽게 갈 수 있도록 신칸센을 놓자. 물론 이제 동경올림픽 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때도 이렇게 일본 열도 개조를 할 때도 신칸센을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칸센을 지으면 한국도 KTX 이렇게 놓으면 지방 경제 활성화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그 붐으로 땅값이 팍 올라가요. 그때 그 상업용 그런 리조트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일약 그 거부가 된 그 그룹이 있죠. 일본에 혹시 아시는 분, 세이브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본 세이브 프로야구 구단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떼돈을 벌죠. 어쨌든 이때 있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침체하다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73년에 꺾여요. 그게 73년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뭐 때문에 맞죠? 예? 1차 오일 쇼크 때 직격탄을 맞아요. 오일 쇼크 충격 봐보세요. 이거예요. 8% 성장하던 것이 마이너스로 쭉 떨어져 버려요.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미국은 아니구나. 하여튼 그 오일 쇼크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일본 경제,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일 쇼크 뭐랄까요, 좀 공포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85년부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일본 경제가 완전히 이제 그 세계 그 주요 산업, 자동차라든지 뭐 가전이나 전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냥 싹쓸이 하다시피 이렇게 석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이제 막 넘쳐나죠.
뭐 일본이 막 수출 무역적 흑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 달러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 달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엔화가 막 강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엔화를 강세를 막으려고 일본은행에 막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강제로 멱살 잡으다가 엔화 환율을 달러당 250엔 하던 것을 150엔으로 확 깎아버려요. 그게 이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예요. 1985년에 그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방하라고 이때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법이 하나 있어요. 301조, 슈퍼 301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시장 개방을 안 하면은 무역 보복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한 시장 개방 요구사항이 농산물, 그 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쇠고기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케시다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 사람은 초식 동물에 가까워가지고 창자가 길어서 쇠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서. 근데 그때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른바 일본 이제 덮밥 있잖아요. 쇠고기 덮밥. 일본말로 뭐 규동인가 이런 게 해요. 싼데 어마어마하게 쇠고기가 일본 비쌌어요. 그때 87년에 일본 갔을 때 수박을 8분의 1로 쪼개놨는데 그 8분의 1 조각이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4,000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 돈으로. 그 뒤로 뽕 넘어지고. 쇠고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초밥은 싸대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도 없어서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한국의 일본의 동경 같으면은 한국의 이제 불고기집, 일본말로 이제 야키니쿠 집이라고 그래요. 불고기집. 외식 1년에 한두 번 가서 먹으면 정말로 이렇게 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기값이 비쌌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케시다 일본 사람은 창자가 짧아서 소화를 못 시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산 이제 이렇게 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제품,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수입 개방 압력을 가하죠.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이제 엔화가 달러당 250엔에 하던 것을 그냥 한 1년 사이에 그냥 150엔을 확 깎아버리니까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근데 한국 같으면은 달러당 1,000원 받는 걸 600원으로 깎아버린 거예요. 1,000원 받은 걸. 그럼 한국 기업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 이제 이른바 엔고 불황이라고 충격이 왔어요. 엔고 불황이라고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을 이제 완화한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적자 재정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고 또 해요. 토건 사업 벌이고 막 기업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들 부담, 환율 강세로 인한 부담 덜어준다고 뭘 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을 싹쓸이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를 막 긁어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수 시장 살린다라고 재정 확대를 하고 금리를 확 내려주고 저금리 정책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상해져 버렸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을 깔보기 시작,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 땅이면 미국 하나를 사버려, 미국 전체 땅을 사버려, 이런 식으로 생각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세계 최강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른바 이제 뭐랄까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일본이 이제 정말 부자네. 그래서 이거 땅 한 평에 2억 원? 나는 5억 원 줄게. 난 10억 원이야. 이러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은 상업용. 상업용이 압도적이죠. 상업용인데 여기 상업용은 아까 뭐라 그랬죠? 빌딩, 건물 이런 거죠. 누굽니까, 되게 그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유통, 물류, 그다음에 그 부동산 임대, 건물 임대.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뛰어들어요 거기에. 이게 펑펑펑펑 6배인가 뛰어버려요. 뛰니까.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그거 하잖아요. 돈을 누가 대줍니까? 은행들이 대주는 거예요. 이제 파이낸스사들이라든지 부동산 대출업자들이라든지 은행들이 막 경쟁적으로 돈이 남아도니까 제발 제 돈 좀 써주세요. 제 돈 은행이 막 접대를 하고 다녀요. 이런 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꺼진 게 1990년 넘어오면 순간부터 꺼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뭔가 이상하네 막 이런 게 89년 되니까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싹 돌아요. 갑자기 등골이 싸늘해져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진짜로. 갑자기 뭔가 이상하네 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90년에 일본 은행이 이건 아니야 라고 금리를 확 올려버려요.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려요. 기준금리를 한 2, 3%인가를 확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팍 오죠. 투기가 한참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자가 5%든 6%든 10%든 상관이 없죠. 이건 몇 프로 뛰었습니까? 600% 뛰었잖아요. 사면은 1년에 한 100%씩 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 10% 주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투기가 한번 휩쓸어 이렇게 투기 속에 빠져버리면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어요. 한국이 그랬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랬죠. 저거 자고 나면은 막 몇천만씩 올라가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뭐 기준금리 뭐 0.5% 0.2% 올린다 한들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죠. 실제는 아무 효과 없었죠. 교과서에 의하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면 억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교과서에 써져 있는 말이고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게 교과서 이야기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의 경제 정책,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현실 경제에 대한 어떤 그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죠. 뭐 그때도 벌써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거 금리 네가 백날 올려봐라 아무 효과 없다. 벌써 이렇게 노무현 정부 초창기부터 계속 우리가 떠들. 아마 우리 연구소 책이나 자료 보고서들 찾아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 보실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내가 대학 교수야, 내가 뭐야 하면서 경제 전문가야 하면서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 올려야 돼 막 이런 소리 한다 이겁니다. 근데 불 붙었을 때는 금리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그 기폭점은 뭐였다 그랬죠? 특히 일본은행의 저금리. 돈을 풀어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 부동산 투기 거품이 1990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붕괴를 했죠. 아까 일본 경제가 이렇게 90년부터 이렇게 쭉 가라앉은 것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가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임을 느낄 수가 있죠.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 가장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됐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전 일본은행 총재였던 시라카와라는 전 총재가 최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다가 저 연구소의 그 해석을 가미를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신학과 일본은행 전 총재가 그 90년부터 일본 경제가 깔아앉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가 지가 이렇게 영향을 줘도 한 5년이나 10년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이렇게 20년 넘게 장기간 이렇게 충격을 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무언가 또 다른 요인이 지금 일본 경제를 이렇게 잠재 성장력을 억누르는 또 다른 요인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거품 이외에 그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인구 감소라는 겁니다. 일본의 이제 전체 인구 추계를 보면 1970년부터 1935년까지, 그러니까 1970년부터 2010년까지는 실제 인구 숫자고, 그 다음에 1915년부터, 그러니까 이 무렵부터는 1935년까지는 앞으로 이제 인구 추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가 실제 지금 일본의 인구 추이고, 이제 뒤가 이제 앞으로의 인구 추이를 나타내는 추계치입니다. 보시면은 이 가운데 선, 이 고동색 선, 밤색 이 선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15세에서 64세 인구예요. 이 15세, 64세는 통상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연령대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냥 일본 같으면 15살 중학생 정도면 일단 중학생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실제로. 또 중학교 졸업한 애들도 일부 취업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이렇게 계속 70년부터 늘었다가 이게 꼭지점이 벌써 도달한 때가 언제냐면은 1995년에 꼭지점에 도달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줄어요.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GDP는 뭡니까? 한국의 GDP는 얼마죠? 한 1300조 조금 넘죠. 일본의 GDP는 한 470조 엔 정도 돼요. 좀 넘어요. 한 500조 엔 조금 못 되죠. 일본의 GDP는. 또 다른 말로 치면은 GDP를 또 다른 말로 치면은 인구수로 나누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죠. 일본 같으면 인구가 1억 명이라고 치면 500조 원이면은 1인당 GDP는 500만 엔 뭐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한국 같으면은 1300조 원인데 인구가 5천만 명이면은 1인당으로 치면은 2600만 원 정도 되죠. 1인당 GDP가 2600만 원 정도죠. 만약에 3인 가족이면 얼마죠? 7800만 원이죠. 여러분들 연수입 7800만 원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죠? 그걸로도 양극화를 할 수 있죠. 압도적으로 소수 사람이 초고소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뭐죠? 개털이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인당 GDP가 인구수로 나누는 거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 규모는 GDP는 사람 인구수죠. 인구수가 많으면 경제 규모 GDP도 커지죠. 인구수가 늘어나면 경제 규모가 더 커지니까 성장률도 높아지죠. 그렇죠. 반대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은 GDP 규모가 줄어들죠.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벌써 1995년부터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성장률이 그 줄어든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500만 원씩 1년에 돈을 일해서 벌었는데 100명이면은 그게 5억 엔인데 90명밖에 일을 못 한다. 그러면 5억 엔이 어떻게 됩니까? 4억 5천만 원인가요? 뭐 그렇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근데 1인당으로 치면은 똑같이 5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총량으로 치면 경제 전체 총량으로 치면은 5억 엔이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은 크게 20년 넘게 장기 침체라고 막 떠드는 걸로 치면은 자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은 크게 나빠진 것처럼 느끼진 않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로 보면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이 악화됐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15세에서 64세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 인구마저도 지금 이미 이 점에서 꼭지점을 찍고 이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2010년에 꼭지점을 찍고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도 줄고 있다 이겁니다. 전체 인구도. 그러니까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때 성장률 하락은 뭐죠? 단순히 산술 계산적인 하락이죠. 그렇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산술 계산적인 그런 성장률 하락도 발생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부작용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을 동반할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장사가 안 되죠. 물건 살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김밥 장사가 안 되고 인구가 줄어들면 병원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백화점에 유아용품점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경제 수준과 경제의 그 어떤 그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적인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필요 최소한도의 적정 인구 수준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적정 인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경제는 산술적으로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고 이것이 이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일본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아주 폭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이 정도면 다시 뭐 띄워도 되지 않느냐, 반등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반등을 못하고 계속 주르륵 미끄러져 버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부동산 값이 뜨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일본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죠. 오히려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보다도 더 치명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안 팔린다 이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떨이 하죠, 떨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디플레,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물건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거품이 딱 발생해가지고 충격이 왔다, 이거, 이렇게. 경제에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실화된 기업들이 우수수 망했을 거 아니에요. 소니 같은 데도 망해버리고, 거의 그냥 지금 거의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잖아요. 이때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죠. 소니. 감히 소니가 망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순식간에 그냥 찌그러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럴 정도로 이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 충격이, 이 투기거품 붕괴가 일본 경제에 미친 충격이 어마어마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그러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그 대처를 했느냐? 일본 사회가 그 충격을 어떻게 대처했냐? 충격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같다 이겁니다. 그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 그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은 가장 그 경제가 위기가 오면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안정이죠. 해고나 이렇게 잘리면 안 되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 고용 구조 특징이 있습니까?
예, 일자리를 가장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종신고용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변되죠. 예, 그래서 그 90년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로 인해서 충격이 왔을 때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겁니다. 해고를 안 하고. 그러면은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부실화되고 망해버렸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 너 안 자를게.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네, 월급 깎아야죠. 네, 월급을 깎았다 이겁니다. 이 월급을 깎은 것이 디플레의 근본인 거예요. 월급을 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자기 월급이 전 수입인데 그러면 여행이나 물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여행도 못 가잖아요. 소비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물건값이 떨어지죠. 그게 디플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본의 실업률이에요. 1970년부터 최근까지의 하늘색 선이 이제 실업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는 실업률이 2%대 3%를 넘진 않았어요. 3%를 넘지 않다가 90년에 이제 충격이 딱 거품이 꺼지면서 오면서 실업률이 팍 뛰었어요. 얼마를 뛰었죠? 5%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한 3% 전후에서 5%까지 뛰었으니까 2% 늘어난 셈이죠. 미국 같으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4%대였던 것이 10%까지 뛰어서 6%나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투기 거품 붕괴 충격이 왔는데도 실업률이 불과 2%밖에 안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 후로 다시 이렇게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은 3%까지 떨어져 있어요. 다시 최근에는 실업률이. 반면에 이게 밤색은 취업률을 나타냅니다. 근데 취업률은 그 부동산 투기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 이렇게 얼마였냐면 한 62%를 넘었어요. 근데 그것이 쭉 떨어져 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한 10년에 걸쳐서 쭉 떨어져 가지고 2000년에는 거의 한 57%, 그 다음에 최근에는 5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취업률은 얼마가 줄었죠? 62% 이상에서 56%니까 6% 이상이 줄었죠. 실업률은 2% 늘어났는데 취업률은 6%나 줄어요? 안 맞죠,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 사회, 일본 기업이 90년에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가 되면서 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 실업률 증가폭을 2%로 늘렸다 이겁니다. 대신에 월급을 깎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취업률이 6%나 늘어난 건 뭐 때문에 늘어났을까요? 예? 취업률이니까 이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취업률이니까. 취업률이 줄었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린 거, 해고. 두 번째는 예? 은퇴죠, 은퇴. 나이 먹어서 은퇴죠. 인구 이야기하고 맞물려 돌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충격으로 취업률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른바 베이비 부모, 이제 은퇴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미 60세를 넘은 또는 65세를 넘은 은퇴 인구가 벌써 90년대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회가,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투기 거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인구 고령화가 일할 수 있는 인구 감소를 이렇게 벌써 90년대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일본 경제가 90년부터 이렇게 부동산 투기 거품 충격 이외에도 20년 넘게 장기간 저성장 내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 거품 때문에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해왔었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90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높아진 대신에 그 실업률을 최소로 억누른 대신에 월급을 깎았다 이거예요. 월급을 깎든지 월급을 안 올렸다 이거예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이 이제 일본의 1인당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 추이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벌써 90년부터 이렇게 소득 증가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올렸다 이거예요. 안 올린 대신에 일자리를 나눠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최소로 억눌렀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우리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단지 이게 이제 그 부동산 투기 거품 충격뿐만 아니라 인구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더 확산되면서 그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인구 문제는 몇십 년 거의 뭐 최소한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외국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나마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100명이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9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을 벌이가 줄겠죠. 근데 그 벌이를 90명으로 줄었지만은 인구가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지만 벌이가 그대로 이렇게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늘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생산성. 그렇죠. 생산성이죠. 100명이 벌 때 이건 한 사람당 100원씩을 벌었다라고 치면 90명일 때 한 사람당 110원씩 벌면 더 100명이 한 사람 100원씩 벌면 10,000원이 되는데 다 합치면 90명이 110원씩을 벌면은 그건 9,900원이구나. 120원씩을 벌면 한 1, 2,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또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이거 이제 가공을 한 데이터예요. 원 자료 데이터를 대해서 가공을 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미국과 일본의 노동 생산성, 제조업의 생산성을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보다는 미국 정부 통계하고 일본 정부 통계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노동 생산, 이게 파란색이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고 이게 주황색이 일본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더 높습니까? 네, 미국이 더 높죠.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감소했을 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되고, 첫째는 그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안 가졌다 이거예요. 그냥 인구가 고령화된다 해서 어떻게 연금하고 의료보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 그 제도를 강화할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소비세를 올리는 내리는 만에 이런 이야기에만 지금 집중을 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했을 경우에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책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주장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은행 시라카와 총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책적 실패는 뭐냐 하면 인구가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마른 수건을 또 짜고 짠다. 이렇게 비용 절감, 원가 절감 쪽에, 물론 그것이 노동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좀 그 개념이 다르죠. 기존의 생산성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마른 수건을 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원가 구조를 전제로 해서 임금을 줄 만큼 주고, 뭐 이렇게 협력업체한테 뭐 이렇게 공정 가격 줄 만큼 주고 난 후에 그걸 전제로 해서 생산성을 올려서 나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 노력을 사실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런 정책적 노력이나 일본 기업들이 그런 쪽의 노력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20년 넘게 장기 침체를 겪게 된 결정적 그 원인이다.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구 폭탄과 노동 생산성의 그 낮은 노동 생산성, 이 두 가지가 일본 경제가 사실상 장기 침체를 겪게 된 구조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거품은 5년이나 10년 정도의 뭐 약간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미 그 충격의 영향은 끝났다라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충격은 언제 끝났습니까?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 충격은. 그 후로는 변화가 없잖아요. 만약에 충격이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 떨어졌겠죠. 만약 끝났다면 떨어졌든지 올라가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 그냥 멈춰버렸어요. 2000년 이후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미국하고 일본의 이제 그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소득이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90년에 탁 멈춰버렸는데, 멈춰버린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업을 이렇게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옆에서 보신 것처럼 월급을 올려주려고 해도 올려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월급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돼서 기업의 수익력이 높아져야 기존에 고정된 월급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소득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도 멈춰버리죠. 근데 일본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 비중이 60%죠. 60%가 멈춰버린 거예요, 성장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버린 거죠. 네.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하고 일본의 달러로 표시된 명목소득을 보면, 보시는 것이 1980년부터 최근까지인데, 이게 이제 주황색이 미국의 명목소득이고, 하늘색이 일본의 명목 달러 소득입니다. 엔화 소득이 아니고 달러로 바꿨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좀 일정한 모습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율 영향 때문에 그렇죠. 달러로 바꿔놨기 때문에. 엔화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죠. 엔화로는 이런 모양이죠. 여기다가 1달러에 얼마냐, 몇 엔이냐 매년마다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바뀌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명목 달러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80년대는 어떻습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 미국을 앞섰죠. 일본이 미국을 앞섰는데 90년대 중반 이제 그 거품이 꺼진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죠. 미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달러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비교를 하냐면 구매력 소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1달러를 가지고 또는 이제 이게 건데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1달러를 가지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이걸로 이제 이렇게 구매력으로서 돈으로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으로서 소득을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에는 부동산 투기 거품이 꺼지기 전에는 미국하고 일본의 1인당 구매력 소득이 크게 변화가 없죠. 일정하게 폭을 유지하고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후부터 어떻습니까? 미국은 계속 늘어난 일본은 증가세가 푹 이렇게 둔화되면서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죠. 그렇죠? 명백히 이거에 비하면은 뚜렷하게 일본의 1인당 그 소득, 구매력,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미국에 비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가계는 소득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70%가 가계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나름대로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해서 미국보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소득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도 멈출 수밖에 없고 소득과 소비가 멈추니까 경제도 장기 저성장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소득과 소비가 멈춘 그 근원은 부동산 투기 거품 충격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인구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의 침체 이 두 가지가 더 결정적이었다는 게 시라카와 총재의 주장입니다. 인구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권선용통 시민공부방에서 네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네 번째 동영상 내용은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